네, 안녕하세요. 애트리 자율주행진흥연구실 조용우 선임입니다. 자율주행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파트들의 협업이 필요한데 저는 그 중에서 자율주행 판단 시스템에 관련돼서 장을 맡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일 발표드릴 주제는 자율주행 판단 기술과 그에 관련된 시범 서비스에 관련된 것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동향에 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자율주행 판단 기술, 여기서 판단 기술이라고 하면 룰 절차식 판단 기술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진에서 관심 있는 교통소외 지역에서의 자율주행과 그에 관련된 판단 기술에 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시스템, 여기서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 자율주행 셔틀이나 아니면 택시와 같은 부분들을 연락을 해서 호출을 하고 그리고 맞게 탑승을 하고 하차하는 그러한 서비스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최종적으로 자율주행, 저희가 실제로 자율주행을 했던 실험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세부 기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기술 동향입니다. 자료는 아마 자율주행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율주행 레벨 총 5가지, 레벨 0까지 합치면 6가지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해 소개한 자료입니다. 미국 자동차공학 NSA에서 발표한 자료이고 수년 전부터 이 자료를 토대로 자율주행 기술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자율주행 레벨 3단계, 4단계, 5단계인데요. 자율주행 2단계 이전까지는 흔히들 얘기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전방 추돌 주의나 그 거리 유지 정도에 해당하는 주행 보조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고, 자율주행 3단계 이상부터는 이제는 부분적으로는 자율주행이 가능케 하는 세부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자율주행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만약 문제가 있으면 핸들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비상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개입을 하도록 하는 레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4단계, 5단계부터는 운전자 개입 없이 어느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케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만약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다니다가 사고가 난다면 자율주행 3단계 이전부터는 운전자가 잘못을 한 겁니다. 벌금을 뗄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상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자율주행 4단계, 5단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 개입 없이 차가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사람이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도 아닌 그 차량 회사, 카메이커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4단계로 뛰어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많은 업체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율주행 4단계, 5단계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4단계는 해당된 지역, 정해진 지역, 예를 들어 충남대학교 캠퍼스 내나 연구단지 주변 제한된 구역 내에서의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고, 자율주행 5단계는 모든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심지어 우리 집 앞에서 내 목적지 가고 싶은 집 앞까지 도어투도어 시스템 자율주행이 모든 구간에서 완전하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꿈의 영역에 관한 그런 자율주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종합 순위입니다. 이거는 가이드 하우스 인사이트에서 조사한 내용이고 금년도까지는 아니고 작년까지의 조사 결과라서 물론 올해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 전반적인 흐름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흔히들 아는 웨이모, 크루즈, 모빌아이, 바이두, 알만한 업체들은 다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보자면 먼저 테슬라는 흔히들 자율주행 되게 잘한다, 엄청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 종합 기술 순위는 좀 순위권 밖입니다. 지금 2021년도에만 15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 외에는 랭킹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그 기술력의 숙성도는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는 이 시기까지는 다들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사고가 나면 이제 앨런 머스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까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실제 자동차들에 많이 탑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또 랭킹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들이 완전 자율주행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율주행 레벨로 치면 2단계, 3단계 사이에 있는 그런 기술들 위주로 실제 자동차에 탑재를 하고 있고요. 흔히들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구글 이 자회사인 웨이모, 그리고 인텔에서
같이 협착한 모빌아이 등등이 2023년 기준으로는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하셔야 되는 게 2023년도에 3위에 랭킹되어 있는 바이두. 중국이 자율주행 기술이 외부적으로 많이 공개는 안 되어 있지만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숙성되어 있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고랭크되어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높은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2023년도에 처음으로 오토노머스 A2G라는 국내 업체가 랭킹에 올랐습니다. 그 현대차에서 나온 연구원들이 설립한 회사로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자율주행 쪽 관련돼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셔널이라는 회사가 랭킹 5위에 형성되어 있는데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앱티브라는 업체가 50대 50 지분으로서 설립한 회사이고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앱티브에서 절반의 지분을 15%까지 줄이면서까지 조금 모셔널에서의 영향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 너무 투자를 해도 크게 성과가 안 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지분을 축소하는 게 아닌가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기술 투자 종합 순위입니다. 다들 리더스, 컨텐더스 전부 다 조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을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고 투자 금액도 엄청난데요. 사실 별로 감흥은 없어요.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가면 이게 많은 건지 작은 건지도 감이 안 서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투자들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 유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 업체로는 웨이모, 오로라, 테슬라, GM 크루즈, 바이두 등등 유망한 업체들이 각각 세부 기술로는 해당 자료들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자율주행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국내 업체로는 저희 애트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토노머스 A2G, 토르, 포티투다, 라이다 플럭스 만약 자율주행 쪽으로 연구 개발을 하신다면 해당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자율주행 쪽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발표드린 자료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반전이 됩니다. 그냥 9시 뉴스만 보더라도 흔히 접하셨을 거예요. 금년도가 유난히 심했던 것 같은데 자율주행 사고 나서 면허가 취소가 되고 자율주행 의심을 하고 기술력이 정말 맞느냐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특히 금년도에 유난했던 것 같은데 재작년 기술까지 얘기를 하자면 테슬라에서 카메라로 자율주행을 하는데 전방에 있는 흰 색깔 큰 트럭이 이제 흰색이다 보니까 이게 하늘인지 트럭인지 구분을 못해서 직진을 하다가 충돌 사고가 나기가 했고 그리고 야간에 자율주행을 할 때 사람 눈에는 사람이 지나가던 보행자가 안 보이기는 했지만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라이다나 레이더 센서는 야간에도 정상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감지를 못했다는 건 또 의문스러운 그런 사고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면허에 대해서 굉장히 간대해서 여러 업체들의 여러 대의 차들한테 굉장히 포괄적으로 면허를 허용을 해서 현재 서비스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 건, 두 건 사고가 이슈가 되고 또 사람이 사고가 낸 것과 다르게 자율차가 사고가 내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나요. 그래서 이 연구 개발에 관해서 굉장히 축소가 되고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열풍도 많이 줄어들었고 과연 언제쯤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 조금 궁금증을 의문을 퀘스천을 남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자율주행 판단 기술, 그 중에서 절차식 판단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지 시스템,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판단 시스템은 사람의 뇌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손과 발로 통제를 하는 제어 시스템,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동작을 해서 자율주행차가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시스템이 뭐 하나의 PC,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저희 애트리에서는 인지, 판단, 제어를 파트를 명확하게 나누고 업무 분장을 하고 인원들도 분배를 해서 구분을 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인지, 판단, 제어, PC와 연산장치도 다 각각 둬서 뭐 내부적 컴퓨터 통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인식에서 판단으로 전달되는 데이터입니다. 인식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알고리즘들이 돌아서 최종적으로 판단으로 넘겨준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위치 정보가 에어비클의 모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GPS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위치를 추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건물이나 뭐 터널이나 이런 등에서는 GPS 신호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위치 인식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위치 정보를 판단으로 넘겨받을 수가 있고 뭐 차선 검출 그리고 신호등 검출 그리고 드라이버블 스페이스라고 언급하는 거는 주행 가능 영역이라고 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주행을 했을 때 도로 영역이다 아니면 연석과 같은 보행자 영역이다라는 구분을 하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리고 전방이나 주위에 있는 장애물들에 대한 정보들, 차일 수도 있고 보행자일 수도 있고 뭐 공사구간일 수도 있고 다양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또 맨 아래쪽에 있는 퓨처 트래젝토리라고 해서 이 차가 어느 궤적으로 주행을 할 것인지 내 차가 아니라 타 차의 주행 궤적을 그 AI 기술을 통해서 추정을 해서 이 정보를 판단 시스템으로 넘겨받아서 알고리즘을 동작을 하는데 참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어에서도 판단으로 정보가 넘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 모드이다 아니면 수동주행 모드이다 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뭐 속도, 그 스티어링 앵글, 턴 시그널, 그리고 비상등 정보 이러한 정보들은 차량 내부 통신 시스템인 CAN 시스템 네트워크에 떠다니게 되는데 이 정보를 제어 시스템에서 발췌를 해서 판단 시스템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들을 총합을 해서 판단 시스템에서 열심히 알고리즘을 돌려서 최종 결과물인 로컬 패스, 내가 어느 궤적으로 주행을 할지에 대한 주행 경로를 로컬 패스라고 합니다. 로컬 패스에는 주행 궤적에 대한 위치뿐만 아니라 이 궤적을 지나갈 때 어떠한 속도로 주행해야 되는지 속도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이 정보를 판단해서 제어로 넘겨주게 되면 제어에서는 이 로컬 패스를 따라서 안전하게 주행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트레에서는 그 판단에서 제어로 보낸 정보가 전방 로컬 패스 위에 올려져 있는 장애물의 정보 또한 넘겨주게 됩니다. 이 정보가 예를 들면 선행 자동차다라고 하면 이 자동차에 대해서 알맞게 거리 조절과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제어 시스템의 역할로서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판단 시스템의 흐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과 제어로서 주고받는 데이터는 제일 상단에 위치해 있고 지금 판단 시스템이 아랫부분에 3개의 층으로 해당하는 구조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층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이러키컬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먼저 최상단에 있는 부분은 글로벌 패스 플래닝. 제일 처음에 저희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지, 저희가 T맵이나 뭐 네이버 지도 같은 거에서 목적지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목적지를 설정을 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최단거리로 경로를 생성을 하는데 이때 글로벌 경로를 생성하는 부분이 이제 이 맵 매니저라는 최상단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에는 로컬 패스 플래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 패스는 제어 단에서 내가 이 궤적으로 추종을 하면 되겠거니 할 수 있는 그 지역 경로를 의미하게 됩니다. 고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로컬 패스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율차가 차선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전방에 불법 차가 있으면 우리가 회피를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경로들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들이 유기적으로 동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하단에 이 동적 장애물 그리고 정적 장애물. 동적 장애물은 차나 보행자를 의미하는 거고 정적 장애물은 도로 위에 있는 도로 구조물을 제외한 정적, 예를 들어 뭐 라바콘이라든지 공사구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도를 평가를 하는 부분이 정적 장애물 위험도 분석이고 다음으로 HDMap 오브젝트 매핑은 그 고정밀 지도에 올라와 있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나 속도 방지턱이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물론 검출을 하고 알고리즘들이 돌아가도 되지만 저희 에트리에서는 고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은 고정밀 지도에 사전에 올라갈 수가 있고 이 정보를 내 위치를 기준으로 다 취득을 해서 알맞게 알고리즘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 모두한 데이터들을 총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텐션 매니저에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행을 할지, 회피를 할지, 뭐 차선 변경을 할지, 뭐 유턴을 할지, 양보를 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이 최하단에 있는 인텐션 매니저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보라색과 빨간색 부분을 조금 유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절차식 판단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if, else문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누고 이에 맞게 알고리즘들이 상황에 맞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자율주행 판단 알고리즘에도 저희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AI 기술들이 도입될 수가 있고 어느 부분들에서 그 부분들이 접목됐냐고 하시면 로컬 패스 DNN 그리고 트래젝토리 포캐스트 DNN이라는 부분이 현재 접목이 되어서 의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로컬 패스 DNN은 내가 가고자 하는 궤적을 나의 지금까지의 주행 경로와 내 현재의 상태, 주행 속도, 그리고 나의 미래의 가이던스, 직진할 건지 좌회전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입력으로 러닝 알고리즘의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면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궤적으로 가는 게 가장 낫다고 이렇게 딥러닝 알고리즘의 결과물로서 나올 수가 있고 자율주행 판단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선행적으로 저희가 이미 개발을 해서 테스트도 해봤지만 지금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테슬라에서의 자율주행 기술로 그 뉴럴 모션 플래너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차용을 해서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접목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 차가 아닌 타차나 보행자들의 미래 궤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이 그냥 서 있으면 예를 들어 횡단보도 영역으로 사람이 한 발자국 들어가 있으면 자율주행차는 주행을 하지 않고 멈춰야 돼요. 사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미래에 움직일 수가 없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의 궤적을 예측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횡단보도 영역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차용을 해서 저희가 룰 베이스 판단에서 접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식 판단 시스템에서 다뤄야 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그 교통혼잡 상황에서 자율차가 있고 주변에 차가 있을 때는 정상 주행을 해야 되는데 앞선 차와 그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면서 ACC라고 하는 크루즈 컨트롤을 수행을 해야 되고 다음으로 두 번째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횡단보도 영역에 보행자가 갑자기 들어오면 자율주행차는 정지한 후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정지를 할 때는 고정밀지도에서 획득한 정지선을 기반으로 이 선을 찾아서 멈춰야 되고요. 다음은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신호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알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초록불임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영역에 들어와 있으면 자율차는 멈췄다 가야 돼요. 저희 해당 내용으로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라고 국내에서 면허 시험을 보던데 이러한 부분들 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무단 보행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양보를 하고 주행을 하도록 저희 절차식 판단에서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라고 하면 이제 차선들이 없는 비포장 도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 전방에 차가 있을 때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거동을 하는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면도로라고 할지라도 앞에 차가 있으면 그 차가 뭐 실제로 시동이 꺼져서 멈춰있는 차인지 아니면 뭐 양보한 차인지 심지어 운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 시스템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차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이 차의 거리와 속도에 맞게 멈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타 인식 기법을 통해서 이 차가 뭐 비상등을 켜고 있거나 하는 비상정지 차량이라는 것을 파악을 한다면 저희 자율주행 자동차의 판단 시스템에서는 회피 로직을 구동을 시켜서 이렇게 회피 경로를 생성을 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맞은편에서 이렇게 차가 오는 경우에는 저희 자동차는 이 차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로 우측으로 양보를 해서 주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선 변경 상황에서도 옆 차로에 타차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선 변경을 대기를 하다가 안전함을 판단한 후에야 다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거는 이제 고난이도 상황인데 사지 교차로인데 여기는 이제 신호등이 없는 상황이에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차들을 기본적으로 양보를 하고 주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로에 따라 다르지만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하면 자율주행차는 도심에서는 절대 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신호 교차로에서 어떻게 주행하는지에 대한 로직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합류나 이런 회전 교차로에서도 기본적으로 감속이나 양보 주행하는 부분들을 각각 다 절차식 판단해서 다루고 알고리즘들을 구현을 해야지 모든 경우에 유기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구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게 이제는 앞서는 일반적인 케이스고 저희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로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율주행도 연구 개발 주제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너무 깜깜해서 차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주행을 하고 차선이 잘 안 보이면 앞선 차를 최대한 추종을 하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MRM 모드라고 이제 운전권을 사람한테 넘겨주게 되는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을 하다가 센서가 고장이 났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카메라가 여러 대고 라이다가 여러 개를 장착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인 경우에는 센서 한두 개가 고장이 나도 일반적인 주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마찬가지로 주행권을 사람한테 넘겨주는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교차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사 상황 같은 특별한 케이스에도 저희가 감속이나 회피 주행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공사 상황이지만 길 자체가 회피할 구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최상단에서 글로벌 패스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우회해서 경로를 다시 생성을 하는 리라우팅 알고리즘이 동작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자율주행 판단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들도 인식에서 감지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피 주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자율주행 판단 시스템에서 바로는 일반적인 상황들이었고요. 다음으로 최근에 저희가 연구 진행하고 있는 교통소외 지역에서의 자율주행의 판단 기술이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그거에 관해서 어떠한 서비스들을 접목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그 교통소외 지역이라고 하면 먼저 그 대전광역시의 교통소외 지역 분표를 제가 어디서 발췌해 왔는데 초록 색깔 영역이 뭐 대표적으로 둔산, 유성 이런 도시들입니다. 버스도 많고 지하철도 많고 차들도 많이 다녀서 저희가 택시들도 많고 교통에 큰 불편함은 없지만 대전이 땅이 굉장히 넓어요. 이 중심권을 제외하는 외곽 지역은 다 시골이고 논밭이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도 하루에 몇 대 없고 택시들도 당연히 다니지 않고 그럼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을 편의를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비슷한 관점에서 그 국내의 교통약자라고 하면 임산부나 노약자 그리고 그 고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타깃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가장 먼저 도입할 수 있겠거니 해서 해당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정리를 했고 여기에서 저희가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접목한 판단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형 이면도로 자율주행 판단 기술입니다. 상황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먼저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시면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이면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맞은편 차가 주행을 하게 됐을 때 이 차를 감지를 하고 서로 양보를 해야지 좁은 도로에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차로 중심선을 추종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회피를 하는 알고리즘들이 구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였고 맞는 알고리즘들을 구현을 하여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기술이 인식에서 차량 상태, 딥 뉴럴 네트워크 기반 전방 차량의 주행 의도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해당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차가 현재 정지된 상황이고 불법 주정차다, 아니면 아까 상황처럼 맞은편에서 접근하고 있는 차다, 이러한 정보를 판단 알고리즘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식에서 이런 부가적인 정보를 판단으로 제공해 주어야만 저희 판단 알고리즘에서 이 회피라는 로직을 트리거 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카메라 기반 상태 인식 DNA 기술이 필요를 하고, 그래서 회피라는 모드가 트리거 되게 되면 판단 시스템에서는 랜덤한 여러 경로들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바탕으로 내가 이 경로가 안전한지 평가를 할 때 전방 카메라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딥뉴럴 네트워크 기술인데, 전방 카메라의 주행 가능 영역을 사용을 해서 주행 가능 영역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하단의 그림에서처럼 이쪽으로 생성한 랜덤한 경로들은 이 붉은 영역, 주행 불가능한 영역에 많이 인발브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확률적으로 제거가 되고, 우측으로 가는 경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파티클 필터링으로써 포메이션을 해서 이 노란 색깔 최종 로컬 회피 경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스텝으로 판단 알고리즘이 구동이 되게 되고,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각각의 알고리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이 자율주행 자동차 인식 시스템인데, 보신 대로 여기가 주행 가능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으로 평가를 한 부분이고, 그러면 랜덤하게 회피 경로를 생성을 하고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결과로 평가를 한 뒤에 회피 주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먼저 번에 설명드리다 말았던 비신호 교차로에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판단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나 설명 자료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비신호 교차로에서 주행하기 위한 주행 정보를 고정밀 지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세이프 포인트라고 하는 안전점이라는 정보로서 고정밀 지도에서 저장을 하고, 그러면 각각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고정밀 지도를 다 같이 이용을 해서 주행을 할 때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기서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고 일반 차가 위에서 아래로 직진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지금 고정밀 지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 점에서 충돌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충돌점과 매칭이 되는 이 세이프 포인트라고 하는 안전점과 안전점의 가상의 정지선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차가 이 경로로 주행을 했을 때 충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속도, 그리고 타 차가 주행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과 속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정지선이 생성이 돼서, 그럼 우리 차는 이 지점에서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이 개발되게 된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릉에서 자율주행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하다 보니 자율차가 도저히 복잡한 비시동 교차로에서는 주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찌 보면 머리를 들이민다, 약간 이러한 개념들이 필요를 했기 때문에 해당 알고리즘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 상황 경우에는 지금 이 지점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주행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차가 빠져나간 뒤에 바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예를 들면 서로 양보를 한다고 머뭇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이 정지선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해제가 될 수가 있어서 타 차가 양보한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주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골의 여러 가지 환경을 보다 보면 도저히 주행을 할 때 힘든 영역들이 있거든요. 좀 가시거리가, 센서가 닿지 않은 가시거리가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프라라고 하는 구조물을 도로에 설치를 해서 주행을 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흔히들 이제 V2X 통신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건데, V2V는 차량 간 통신을 의미하는 거고 V2I는 차량과 인프라 간의 통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에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나 라이다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차 판단해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차로고 여기에 인프라라고 하는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지금 이 차가 만약 여기에 뭐 나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 차가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인프라를 통해서 이 차를 사전에 감지를 하고 이 정보를 통신으로 전달을 받으면 자율차가 양보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율차가 물론 자율차에 있는 센서로 이 차들을 감지를 할 수도 있지만 시골에는 좀 도로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차를 감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프라에서 감지를 해서 양보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경우 무단횡단 보행자입니다. 이게 이면도로 상황에서 이렇게 차들이 서 있을 때는 자율차는 주행하면서 이 보행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애기나 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차들 사이에서 뚫고 뛰어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좀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에는 인프라를 설치를 해서 인프라가 이 보행자들을 감지를 하고 이 보행자의 미래 궤적들을 추종을 한다면 자율차에서 시야에는 안 보이지만 인프라에서 봤기 때문에 멈췄다가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림이 되게 작은데 무단 보행자가 중앙선까지 뛰어 들어왔다가 건너려고 했지만 자율차가 양보를 했고 보행자가 실제로는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차가 다시 악셀을 밟아서 주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행 상태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 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행차가 주차를 해어 있는지 장기 주정차인지 아니면 뭐 비상등 차량인지 판단하는 게 자율차에서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뒤에서 뭐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기는 한데 근데 여기가 운전자가 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잠깐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차인지 구분을 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1시간 동안 주정차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라는 것을 매우 쉽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정보를 자율차한테 사전에 던져주게 되면 자율차는 같은 자리에서 정지를 하면서 이 차가 불법 주정차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회피 주행을 트리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인프라에서 불법 주정차인지 정보를 보내줬기 때문에 자율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회피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술뿐만 아니라 저희 교통소외주교에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지기술과 판단 기술이 필요한데 일단 대표적인 기술 세 가지만 먼저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서비스 시스템은 네 가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와 안전요원 앱, 관제, 그리고 사용자 앱 네 가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흔히 쉽게 생각하시면 안전요원 앱은 카카오 택시에서 그 택시 운전자가 운전자용 카카오 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용자 앱은 저희가 카카오티를 부르는 그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배차 요청을 하게 되면 관제 시스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서 배차를 완료를 하고 안전요원 앱으로 송신을 정보를 해줍니다.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이 정보를 받아서 호출된 자리로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식으로 서비스 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거는 포티어 시스템이지만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교통소외 지역에서 그 노인분들은 휴대폰 앱, 카카오티 앱을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전화로 콜 택시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관제 시스템에 있는 안전요원들이 전화로 호출을 받아서 배차를 받고 그러면 안전요원 앱과 자율주행 자동차에 전달을 해서 자율주행차가 구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안전요원 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자율주행 4단계, 5단계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원이 없는 그런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3티어 자율주행 서비스 시스템이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제 시스템은 저희가 최근에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콜에 해당하는 배차 정보들이 다 리스트업 되어 있고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자율차 정보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안전요원 앱입니다. 안전요원 앱도 최소한의 내가 자율주행이 준비가 되어 있다 여부와 그리고 자율주행 근무를 시작을 할 때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앱, 어디 목적지와 도착지를 설정을 해서 몇 명이 타겠다. 그리고 즉시 콜이 아닌 예약 콜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자율주행 실험 및 동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비스 지역으로 활발하게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 노은 반석, 그리고 외삼동을 포함하는 이 복잡한 도심과 시골길,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GPS 단절 구간까지 포함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자율주행 코스를 테스트베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자율주행 차량이고요. 이 차뿐만 아니라 현재 이거는 카니발을 개조해서 자율주행을 가능토록 하였고 임시 운행 허가 면허도 받았습니다. 영상이 5분짜리인데 주요 대목만 찝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이 자율주행 인식 시스템 영상이고 좌측 하단이 자율주행 판단 시스템 영상입니다. 먼저 출발하자마자 경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으로 차선 변경을 두 차례 수행을 하였고요. 지금은 신호등이 빨간색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측 상단 영상은 자율차 뒤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차가 따라다니면서 외부에 고프로 캠을 달아서 촬영을 한 거고, 우측 하단은 실내에 안전요원이 있지만 이 안전요원은 핸들과 악셀에 발을 떼고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있는 안전요원입니다. 지금 이 구간, 노은동 반석동 구간을 혹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행 속도가 5, 60km입니다. 근데 이제 외삼동 세종 쪽으로 빠지는 고속화도로에서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80kph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지금 진입한 구간부터는 이제 시골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차선도 없어지는 이면도로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실험 중에 의도치 않았지만 차가 와서 저희가 회피주행도 수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보시면 굴다리를 지나갈 때 이게 굉장히 작은 굴다리지만 저희가 고가의 GPS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초록색깔 박스가 GPS 위치거든요. 이 구간을 지날 때 GPS가 날아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 인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이 우측 상단에 보셨다시피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넘어가게 되면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화이트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인식 데이터를 검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 쪽에서 올라가서 다시 고속화도로 80km 도로에 진입을 할 때 차선 변경을 하는데 주변의 차의 위험도를 평가를 하고 안전할 때 차선 변경을 수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테스트베드에서 실제로 원테이크로 찍은 자율주행 영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자율주행 연구하고 있는 석사과정 이기현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제 로컬 패스를 만들고 방금 보여드린 그런 시연도 잘 봤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속도 프로파일을 미리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로컬 패스를 생성할 때 그런 것도 다 결정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고정밀 지도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합니다. 만약 고정밀 지도가 아닌 단순 내비게이션 지도 기반의 자율주행을 한다면 도로의 제한 속도 정도만 등록되어 있지만 고정밀 지도에는 세세하게 링크 노드로 이루어진 주행 가능한 도로에서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의 속도를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50km 도로라도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에서는 일부러 속도를 좀 낮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정밀 지도에 세부 속도를 등록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 차선 변경을 한다, 아니면 좀 급하게 턴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지도에 등록된 속도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적으로도 속도 프로파일링을 새로 합니다.
공률과 안전도를 평가를 해서 속도 프로파일링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로컬 패스에 입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방금까지 다 자율주행 룰 베이스드 자율주행이었는데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부분도 저희가 영구적으로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미 종료된 과제이기는 한데 그 초반에는 엔드-투-엔드 러닝으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테스트 해봤고 그거를 그 실제 게임 엔진으로 테스트도 해보았는데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에서도 엔드-투-엔드는 그 시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제로 도입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각각 모듈별로 핵심적인 부분에서 AI 알고리즘들을 접목을 해서 룰 베이스와 잘 융합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그 인프라에서 뭐 엣지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항을 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지금 현재 그런 엣지 정보 인프라 정보가 어느 정도 서비스가 되고 또 앞으로 서비스될 가능성은 일단 저희는 연구 과제로서 인프라를 담당하는 그 타 회사가 있어요. 그쪽에서 실제로 에트리 1 내에서는 3대 정도만 설치를 해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그 테스트 베드라고 하는 외삼동 구역에서는 이동형 엣지를 1대 또는 2대를 그때그때 옮겨가면서 설치를 해서 테스트하는 수준입니다. 저희도 외상용화 부분에서는 사실 아직도 고민스럽지만 연구적인 목적으로서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그 화성시 리빙랩 과제를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과제고 그쪽에서는 이제 국토부 소관이다 보니까 도로에 뭔가 설치를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유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대수의 리빙랩 구역에서 많은 대수의 인프라를 설치를 하고 실제로 거기에 운영을 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업체들한테 다 제공을 해서 운행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